일단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이곳저곳에 가까이 붙어있는 은하들끼리부터 합체할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더 이상 별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스가 소진될 겁니다. 우주가 정말 죽어가기만 하겠죠. 블랙홀조차 대부분 다 증발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블랙홀이 손톱 정도로 가벼워지면 엄청 빠르게 증발하고 에너지도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완벽하게 증발하기 직전일 때 제일 밝게 터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차갑게 식어가고 아무것도 없이 지루하게 깜깜한 우주였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이고요. 네,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우주론을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오늘 우주먼지님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우주의 최종적인 종말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주에는 시작이 있잖아요. 그럼 시작이 있다면 끝도 있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끝이 과연 존재하는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시장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어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빅뱅 가설은 사실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주가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대중교양서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우주가 작은 점에서 출발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점이라는 표현이 좀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말하는 점은 그 시점에 우주가 처음 출발했을 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제로였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우주가 빅뱅 직후였을 때는 빵살이니까 당연히 빛이 퍼져나갈 수 있는 속도도 제로였을 거고, 그럼 당연히 그 시점에서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거의 점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느냐와 무관하게 우주는 그냥 그 동시에 전역에서 한꺼번에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빛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넓어지고 이미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된 그 시공간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지금까지 넓어졌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게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대폭발이라고 좀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실 천문학자들은 그 표현을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면 폭발이라고 해버리는 순간 어떤 폭발 원점이 있고 그 중심으로부터 파편이 직접 속도를 가지고 퍼져나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빅뱅은 사실 폭발이 아니에요. 폭발이 아니라 팽창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된 시공간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고르게 팽창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폭발과 달리 원점도 없고 또 실제로 은하나 우주의 구성 물질이 움직이는 게 아닌 거죠. 단지 그들이 속하고 있는 무대 자체가 균일하게 팽창하는 거라서. 그것 좀 중요한 얘기네요. 보통 폭발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주어져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물질들이 사방팔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우주의 빅뱅은 그게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폭발로 자꾸 인식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아주 멀리 우주 끝자락에 있는 은하들은 어떻게 빛보다 빠르게 도망가느냐,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로 그 어떤 것도 광속을 넘을 수 없다고 했는데 라고 하지만, 그게 폭발이면은 그 문제 제기가 맞지만 우주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리에 비례해서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폭발로 보는 관점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때는 작았다라는 맞습니다.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우주의 시작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우주의 종말 시나리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유력한 가설들이 크게 보면은 몇 가지 있죠. 보통 세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그저 끝없이 계속 팽창할 거다. 그래서 결국에 열적으로 우주가 거의 차갑게 얼어붙은 것처럼 서서히 죽어갈 거다라고 하는 빅 프리즈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열적 죽음, 힛데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그 이상으로 우주가 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팽창해서 정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가 원자, 분자 단위로 다 해체되는 그런 갈갈이 산산조각 나는 우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빅 립, 우주를 이제 쭉 찢어버린다는 그런 뜻인 거죠. 팽창하고 빅 립하고가 어떻게 다른 거죠? 빅 프리즈는 팽창 속도가 계속 빨라진다기보다는 그냥 우주 상수, 암흑 에너지가 계속 상수로만 존재하고 그냥 계속 지금의 양상으로 쭉 팽창하는 방식의 흐름인 거예요. 반면에 빅 립은
그것보다 더 거세게 암흑 에너지가 상수도 아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면서 우주가 완전히 그냥 다 산산조각 나는 좀 더 과격한 방식의 죽음이라고 보시면 우주가 됩니다. 산산조각 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태양과 중력이 서로 이별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주 팽창도 물론 지구와 태양 사이의 시공간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훨씬 가까운 태양과 지구가 서로 끈끈하게 잡아당기고 있어서 이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암흑 에너지가 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면 그쵸. 그러면 은하단도 해체가 돼서 은하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고 또 은하 속에 살고 있는 별들도 서로 뿔뿔이 흩어질 거고 심지어 별과 행성 또 각각의 천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들의 결합력조차 이기지 못하고 진짜 타노스의 핑거스냅처럼 다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재 우주가 팽창하는 걸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좋아하는 개념이 인과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는 다 연결은 되어 있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빅 립이라는 건 결국은 그 인과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뜯어져서 네. 우리 우주가 이렇게 빅립으로 이루어진 최종 결과에는 이쪽에서 생기는 일하고 그 찢어진 다른 쪽에서 생기는 일하고는 아무런 그 연결이 불가능한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아주 멀리 떨어진 입자들끼리 빛의 속도 이상으로 멀어진다고 하면 서로 그 어떤 정보나 힘도 주고받을 수 없을 테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인과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주가 산산조각 나는 거네요. 그럼 일종의 우리 우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개의 다중우주가 생기는 느낌도 드네요. 실제로 우주가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시공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공간이 또 그냥 평탄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중간중간 랜덤하게 요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부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빅 립의 종말을 맞이한 우주의 시공간 속에서 다시 또 우리 우주가 빅뱅이 있었듯이 또 우연하게 뭔가 밀도 요동이 빵 하고 탄생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자손 우주가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 우주도 이전의 빅 립에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재밌는 개념이네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주장했던 물리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펜로즈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순환하는 우주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순환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빅립이 일어나는 우주 같은데요. 네, 맞아요. 찢어지고 네. 거기서도 빅뱅으로 또 뭔가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그게 또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 그런 게 태어나고. 계속 가지치듯이. 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빅 립이라는 네이밍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게 결국에 립이 이렇게 찢는 거죠. 그쵸. 그것도 맞지만 또 RIP잖아요. 예. 그래서 우주의 종말에 제일 Rest in peace. 잘 어울리는 장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방식의 시나리오 중에 어쩌면 또 우주가 점점 암흑 에너지가 줄고 중력이 더 우세해지고 언젠가 팽창이 더뎌지고 다시 또 원래 빅뱅 직후의 상태로 돌아가는 빅크런치, 우주가 통째로 붕괴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이러한 가설은 좀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암흑 에너지 가속 팽창을 몰랐을 때에는 중력이 결국에 팽창을 느리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주가 다시 회귀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암흑 에너지가 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약간은 뒤처진 이론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물리학과 수업에서 일반 상대론 개론, 우주론 개론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있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때 교수님이 수업을 하는데 명확히 기억하거든요. 우주의 미래는 모른다. 계속 팽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보면 이제 평탄한 우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수축할 수도 있는데 전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중성미자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어떤 점에서? 중성미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중성미자의 질량이 충분히 크다면 그러면 우주가 다시 수축할 거라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아직 중성미자의 질량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는 게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잖아요. 그때는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있다는 게 알려졌지만 충분하지 않은 게 또 알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학자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이 그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 가는 게 약간 그 천문학도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해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약간 속어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니고 저거. 아주 예전에 정말 5만 가지 가설을 다 던져놓은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건 확실히 아니야 라고 하나씩 지어가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러면 천문학계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주 종말 시나리오는 지금 말씀하신 세 개 중에 어떤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빅 프리즈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가 있긴 한데 암흑 에너지가 사실상 우주 상수에 가깝게 계속 일정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최근 2, 3년 전까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많은 천문학자들은 빅 립까지는 조금은 오버인 것 같고 아마 빅 프리즈 방식으로 우주가 천천히 이제 팽창하면서 차갑게 식어가고 더 이상 별들이 태어나지 않고 그저 이제 죽은 잔해들로만 가득 찬 이제 그런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 약간 여기에 이슈가 조금 생기고 있는 게 예전에 보도에 나오셨던 연세대학교 천문학자분 포함해서 초신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막상 초신성의 진화 효과를 고려하면 암흑 에너지가 평생 상수가 아니라 오히려 또 최근 들어서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도 들고 있고 또 최근에 방대한 우주 지도를 공개한 암흑 에너지 분광 서베이라고 하는 대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관측도 독립대 관측인데 굉장히 비슷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더 우주를 방대하게 조사해 보니까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상수가 물론 아직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빅프리즈에 가깝기는 한데 만약에 정말 더 줄어들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좀 과장해서 빅크런치도 이제 다시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죠? 왜냐면 암흑 에너지가 처음 발견됐을 때는 빅크런치 확실히 아니야 라고 또 빼놨는데 다시 또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닐 거라고 하니까 다시 또 되살려내는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인 희망일 것 같긴 한데 우주가 어떤 한 방향을 향해 계속 변해가다가 힛데스로 가는 거 말고 빅크런치면 다시 모였다가 다시 또 빅뱅이 되는 모습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주가 영원히 계속 마치 호흡하듯이 네. 그런 걸 계속 이어가기는 모습이 사실 저는 더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런 개념을 또 빅 바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빅크런치 다음에는 사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으니까 딱 빅크런치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빅 바운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우주일지는 모른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빅립의 그 펜로우즈 생각도 그렇고 빅크런치도 뭔가 빅뱅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시나리오인 이 빅프리즈는 딱 한 번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결말도 좀 뭔가 쓸쓸하고 네. 네, 좀 그런 측면이 있네요. 또 얼어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빅프리즈가 사실 좀 재미있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가 살고 있는 국부 은하군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 둘 덩치 큰 은하들끼리 서로 가까워지고 반죽이 될 겁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긴 하지만 가까운 은하들 정도는 서로의 중력이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가까이 붙어있는 은하들끼리부터 합체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의 10제곱년 이상으로 우주가 더 흘러가게 된다고. 지금이 몇 살이죠? 10의 10제곱 오더인데 그럼 그거의 2배. 네, 그것보다 그거 더 곱하기. 시간이 오래 흘러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곳저곳에 멀찍이 자기들끼리 합체한 덩치 큰 은하들만 남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은하처럼 납작한 나선 은하도 있고 푸릇푸릇한 예쁜 은하들도 많이 있지만 그 정도가 되면 우주에는 이제 시시한 동그란 타원 은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풍경이 상당히 좀 심심해지게 되겠죠. 근데 그것조차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언젠가는 더 이상 별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스가 소진될 겁니다. 하나씩 꺼지겠네요. 맞아요. 은하가 혼자 살아도 계속 재료를 쓰다 보면 재료에 유입이 없으면 결국에 고갈될 거고 또 은하 중심의 블랙홀이 가스를 다 밀어내거나 초신성이 터지면서 다 불어내거나 그러면서 가스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또 과정을 여기저기서 겪게 되면 더 이상 새로운 별도 안 태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우주가 정말 죽어가기만 하겠죠. 특히 그렇게 되면 우주가 더 붉어질 거예요. 왜냐면 파랗고 무거운 별들은 수명이 짧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은하 하나의 내부에서 보면 네.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젊은 은하는 아직 좀 파릇파릇하지만 늙은 은하들은 훨씬 더 노랗고 불그스름한 빛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질량이 가볍고 붉은 적색 외성 같은 친구들만 꾸준히 빛을 내고 있을 거고 일찍 이제 무겁고 파란 친구들은 다 터지고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터진 다음에 물질들이 다시 모여서 별이 되고 다시 또 파래해지고 그럴 순 없어요? 물론 그러한 순환이 어느 정도는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별들이 태어날 때 가벼운 별들이랑 무거운 별들이랑 몇 대 몇으로 태어나는지 우리가 인구 구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무거운 별로 가면 압도적으로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별을 만드는 것보다 가벼운 별이 훨씬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 가벼운 별들만 바글바글 살아남게 되고 무거운 별들은 이제 어지간하면 거의 만들어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푸른 별들은, 파란 별들은 점점 비율이 줄어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주 전체적인 인구 구성이 조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약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것처럼 우주도 전체적인 인구 구성이 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 듣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지금 태양이 3세대 별인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주가 별들이 몇 세대를 거쳐가는지에 대한 상한이 있나요? 사실 정확하게 잡혀있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우주가 너무 지나치게 팽창하면 아무리 중력으로 주변 가스 물질을 모으려고 해도 더 이상 충분히 높은 밀도의 덩어리를 만들 수가 없을 텐데 아마도 그 팽창하는 정도랑 또 중력으로 모을 수 있는 한계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몇 세대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계산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몇 세대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찰된 것으로 판단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5세대는 있는데 뭐 10세대는 없고 네.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 5세대, 10세대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세대를 거쳐서 그런 종말에 이를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적색외성까지 만들고 나면 걔네들조차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백색외성도 결국에 한정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핵융합의 재료가 고갈될 거예요. 또 일찍이 죽었던 밝은 별들이 남긴 중성자 별이나 백색외성 이런 친구들도 더 이상 핵융합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무한정 온도가 식어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본 적 없지만 이론적으로 이런 애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냐면 흑색 외성이라는 천체가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백색 외성 같은 경우에 빛을 내는 이유는 그냥 흑체 복사일 테니까요. 그 전자기파 형식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마저도 멈추게 되면 네. 외성인데 안 보이는 외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차갑게 식어버린 그냥 반죽 덩어리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0에 40승년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정말 차갑게 식어있는 흑색외성 같은 잔해들만 바글바글한 이제 그런 우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별들은 죽어나가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아직 남아있는 중성자별끼리 부딪히거나 중성자별 백색외성끼리 부딪히거나 하면 그때 잠깐 밝은 빛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하는 네. 거겠네요. 지금도 우리가 중력파 가끔 검출하는 현상들 중에 그런 중성자별끼리의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어나가던 흑색외성 되기 직전의 그런 잔해들끼리 또 부딪히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최후의 불꽃놀이가 또 중간중간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마저도 결국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정말 블랙홀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에 50승에서 10에 100승년까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가면 블랙홀조차 아마 증발하면서 스티븐 호킹 이야기한 호킹 복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국에 그 무엇도 남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연력학을 생각하면은 가장 마지막 상상할 수 있는 최후 상태는 우주가 완벽하게 균일해지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입자들이 다 아주 작은 입자들로 쪼개진 다음에 그게 모여서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게 그게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는 그걸 테니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우주의 열적 죽음, 히트데스라고 할 때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물론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면 우주의 평균적인 온도도 진짜 절대 0도에 근접한 온도는 될 거예요. 근데 히트데스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우주가 정확하게 절대 0도가 돼서 다 얼어붙었다까지는 아니에요. 대신 어떤 뜻이냐면 거의 고르게 우주 전역이 다 퍼져서 식어 있어서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뭔가 뭉치고 반죽되고 변화가 생기려면 에너지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가 완전 다림질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열적 죽음의 진짜 정의인 거죠.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상태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네.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 다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늘어날 엔트로피가 없어지는 그때가 되면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에 대한 아무런 구별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주를 보나 100억 년 뒤에 보나 아무런 차이를 볼 수 없는 우주로 생각하면 균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엔트로피 개념이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개념이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엔트로피가 어떤 이론적인 맥스를 찍으면 그러면 시간의 흐름이 없죠. 뭐 시간도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변화를 갖고 시간이 흐른다는 걸 인식할 수는 없죠. 아, 시계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 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빅뱅도 시간의 시작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우주의 종말도 시간의 최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빅뱅 생각하면 균일성 면에서도 좀 신기하긴 해요. 우주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마도 균일했다가 무작위적인 양자 요동 때문에 비균일성이 있던 걸로 생각하면 비균일성이 역할을 하기 전에는 아마 균일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주의 처음과 끝이 둘 다 균일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빅뱅 직후의 우주랑 그 종말을 맞이한 우주랑 한 조각 떼어내서 스냅샷을 놓고 비교하면 약간 구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온도는 극명하게 다를 텐데 그냥 그 스냅샷만 놓고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 약간 구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것도 재밌네요. 그냥 첫 번째 우리 얘기 나눈 그냥 빅프리즈 우주인데 지금 얘기 나누고 보니까 어쩌면 그것도 시작하고 끝이 크게 다르지 않은 우주일 수도 있네요. 네, 사실 이 빅프리즈가 돼서 모든 게 다 깜깜하게 사라진 우주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어떤 밝은 광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태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낮과 밤도 사라진 세계가 되거든요. 왜냐면 낮이라는 건 밝은 별이 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낮과 밤의 경계조차 사라질 정도로 하늘이 아예 무의미해지는. 아, 그때는 낮과 밤을 느낄 생명도 불가능하니까. 물론 그렇긴 하겠죠. 네. 네. 그러네. 재밌네요. 그게 언제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문학자들이 좀 터무니없는 수치를 계산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100제곱년 이상으로 가면 블랙홀조차 대부분 다 증발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블랙홀조차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으로 갈 때 되게 또 재미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호킹 복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블랙홀 질량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서 블랙홀의 증발 시간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아주 무거울 때 은하 중심에 살고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일 때는 걔들이 더 오래 걸리는 거죠? 맞아요. 아, 예. 증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또 증발할 때 방출하는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해요. 반대로 블랙홀이 막 증발을 하다가 손톱 정도로 가벼워지면 엄청 빠르게 증발하고 에너지도 엄청 강해집니다. 그러면 블랙홀이 완벽하게 증발하기 직전일 때 제일 밝게 터질 거예요. 오. 그래서 모든 게 차갑게 식어가고 블랙홀의 증발만 남아있어서 지루한 우주였는데 갑자기 마지막 빡하겠네요. 네,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한번 찍고 가는 거죠. 그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날 테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꽃놀이 하듯이 되겠네요. 거의 뭐 10의 100제곱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지루하게 깜깜한 우주였는데 갑자기 마지막 이제 대미를 불꽃놀이가 팍팍팍 터지면서 장식하고 가는 거죠. 그러네요. 저는 사실 우주의 최후가 되게 궁금해요. 교수님 만약에 밸런스 게임을 하면 우주의 시작을 직접 확인하기랑 우주의 최후를 직접 확인하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더 끌리실 것 같으세요? 우주의 최후요. 어떤 점에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 네. 우주 끝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우주의 종말을 보는 장면도 나오고요. 시작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인데 우주의 끝은 지금 여기만 해도 우주의 끝은 모르잖아요. 제가 읽은 SF 소설 중에 재밌는 게 있었는데 어떤? 블랙홀로 빠져드는 사람이 본 우주. 그러면 블랙홀로 빠져드는 그 사람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서 자기밖에 우주를 보면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빠르게. 보면 그 사람은 얼어붙어 있지만 그 사람이 보면은 우리가 빨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의 지평선으로 뛰어들면 그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기 직전에 우주의 무한한 미래까지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상상한 SF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그렇죠. 거기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밖을 보면은 시간이 더 빠르게 그건 맞는 것 같죠. 우리가 보면은 얼어붙어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러면은 바깥의 우주는 이미 사라졌는데 내가 지금 갇혀있는 블랙홀은 뭐지? 저도 모르겠어요. 신기하다. 끝이 궁금하면은 그 블랙홀로 뛰어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천문학자의 미덕은 구경한 거를 들려줘야 하는데 들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가긴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저도 만약에 우주의 탄생이랑 결말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결말이 더 궁금해요. 특히 전 영화 볼 때도 스포일러를 당하고 보는 걸 좋아하는데 결말이 너무
너무 확실치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연구가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리 결말을 좀 알고 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더 확실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결말을 먼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우리 우주먼지님하고 함께 우주의 시작 그리고 우주의 종말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재미있어하고 저도 좋아하는 우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딱 하나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물리학도 그렇고 천문학도 그렇고 또 생물학도 그렇고 진화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우리말에서는 뭔가 방향성이 있는 단어로 좀 많이 착각이 되거든요. 갈수록 예뻐지고 똑똑해지고 이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과학에서는 진화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진화는 단순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우주가 날이 갈수록 못생겨지고 해체되고 별들이 사라져도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벌어지는 변화라면 우린 그걸 우주의 진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과학에서 진화의 반대말은 퇴화가 아닙니다. 진화의 반대말은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명의 진화 또 우주의 진화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 단어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법물리 채널 또 보다 채널 다 계속 무럭무럭 변화하는 끝없는 진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